자, 한동훈의 4대 리스크 중에 두 번째 리스크는 채널A 윤석열 징계 사건. 채널A 채널A가 보도했던 검언 유착 검언 사건에 유착 관련된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징계. 네. 이것도 지금 20일 날 선고예요. 네. 항소심 선고예요. 네.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저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채널A 그 이동재 그 기자가 이제 수감 중인 이제 그 신라젠 이제 이철 그 사장을 협박을 해서 유시민 장관과 관련된 이제 비리 사실들을 이제 캐내기 위해서 네. 이동재 기자가 그 이철 씨한테 이제 그 자기가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검사장급 간부의 육성 녹취를 들려줬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육성 그 감사장 간부의 육성 녹취를 들려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협조를 해주면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좀 잘 무마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치는 뭐 영향도 최소화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것은 이동재 기자가 그 이철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들려줬던 검사장의 목소리가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냐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과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서로 만나서 뭐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사전에 뭔가 교감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검찰에서 수사를 벌일 때 윤석열이 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걸로 결국은 이제 징계를 이제 받게 되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징계의 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징계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사건인데 네.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이제 요청했는데 징계위원회에다가 이제 징계 취소를 법무부에서 이제 징계를 요청을 했고 결국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죠. 네. 그래서 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복해가지고 그래서 징계 취소 소송을 징계 무효 소송을 제시했는데 1심에서는 윤석열이 패소했죠. 예. 그리고 그 항소해서 지금 이제 그 항소 결과가 다음 20일 오늘 20일 날 이제 선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상당히 그 주목을 끌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예. 그 2달 동안 정직을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 가벼웠다. 가벼웠다 그랬죠. 가벼웠다. 면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1심 법원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직까지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당시는 이제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거든요.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1심 법원에서는 이런 윤석열의 채널A 그 감찰 또 수사를 방해했던 행위는 면직 처분이 가능한 직권남용 행위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과연 항소심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이제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그 1심 판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이 이제 징계의 사유가 크게 그 4가지였는데 그 4가지 중에 그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3가지 부분들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 보면 우선 첫 번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두 번째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입니다. 수사 방해.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징계 정직 처분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징계의 사유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였던 거지요. 네. 예. 이것이 법원에서는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박범계 장관이었죠. 박범계 때군요. 징계할 때 네. 징계 할 때는? 요청 당시에 주미 장관이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네, 왜 채널A 사건 및 감찰 수사 방해를 정당한 징계 사유로 받는지 판단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와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서 이 사건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죠. 그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재판부는 특히 이 양형과 관련된 판단인 양형과 거예요. 관련해서
정직 2개월 징계는 가볍다. 그러면서 이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심각하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건은 그거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보다 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좀 입장이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거죠. 바뀌어버린 그래서 네.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중요한 건 사건 당사자거든요. 예, 당사자죠. 결국은 자기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직권을 남용했던 사람의 이 직권 남용이 만약에 정당한 징계라고 그 얘기가 되면 단순한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신의 비리를 보호하려고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걸로 사실상 판단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장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그 문제를 징계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이 돼 가지고 네. 오히려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묘한 상태가 돼서 그동안에 1심에서 이겼던 변호사들을 다 교체를 했죠. 또. 네. 우리는 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채널A 사건이 최초의 보도가 난 직후에 과연 윤석열과 한동훈이 단 한마디도 서로 그 의견 교환이 없었겠느냐.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연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등장하는 그 검사장, 바로 그 검사장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솔직히 얘기했을 수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만약에 한동훈이 사실은 떳떳하다고 얘기한다면 저렇게 무리해서 윤석열이 수사를 방해할 리가 없죠. 네. 윤석열이 당시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건 곧 한동훈이 그 스스로의 혐의를 윤석열 정권한테 총장한테 사전에 귀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은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핸드폰 비번을 풀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20일 날 그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그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채널A 사건 검찰, 감찰 그리고 수사를 방해한 부분들이 이거는 징계 사유, 정당한 징계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내려진다고 얘기한다면 이 자체로도 이제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한동훈의 이 위상은 뭐 저는 뭐 여지없이 네. 추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특히 보시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예. 이제 항소심 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한동훈이 법무장관 될 때부터도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당신이 져주는 거 아닐까 의심을 했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될 책임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소송 당사자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게 뭐 이해관계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네. 그러니까 사실상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의식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의식해서라도 결국은 소송을 그냥 약속대련 비슷하게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가 바라는 것은 승소가 아니고 패소가 아니냐.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항소심이 시작되자마자 법무부 측이 실제로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아주 네. 진풍경을 네. 연출을 재판부가 해서 아니 주신문에 나온 질문을 왜 또 물어보는 것이냐라고 좀 제대로 좀 요령 있게 질문도 좀 똑바로 하라고 답답함을 막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재판부가 오죽했으면 또 저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오죽했으면 저런 얘기를 다 할까 싶어서 네. 또 뭐 법무부 측 대리인은 뭐 중복돼 보일 수 있지만 질문의 뉘앙스나 문맥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네. 저기서 그 제목대로 패소할 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영화 거죠. 헤어질 결심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패러디성 제목입니다. 윤석열은 5번씩이나 준비 서면을 내는 동안에 이 법무부 쪽에서는 준비 서면을 한 번 내고 끝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동원한 반면에 이 법무부에서는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교체를 해버렸죠. 예, 그 법률진흥공단인가요? 뭐 이렇게 그 공단 소속에 네. 있는 변호사 달랑 한 명을 배치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사실상 패소할 결심인 거죠. 패소할 결심. 예, 네. 축구 A매치 평가전에서 1, 2진들을 빼고 거의 뭐 유소년 팀으로 구성해서 유소년 팀 비유가 아주 축구 교육을 진행한 거나 뭐 다름이 없어요. 네, 예. 동네 축구와 네. 네, 프리미어리그와의 싸움입니다. 네.
아마 항소심 선고에서 만약에 이 1심 선고 결과가 뒤집혀진다면 네. 이 약속 대련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그 박범계 장관이죠. 박범계 장관은 왜냐하면 네. 이제 바로 직전 당사자니까. 1심에서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 당사자였어요. 네, 승소를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 박범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영상은 이제 작년 국감이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올해 국감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패소할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안은 제가 아예 보고 라인에서 저를 배제한 상태에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채널에 관련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거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패소할 결심에 대한 답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무책임하게 지금 답을 하시네요. 패소할 결심이 있었으면 취하했겠죠. 제가 취할 권한이 있잖아요. 취하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그거는 심각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니까 취하할 수는 없지요.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네요. 1심에서 더더군다나 법무부가 승소한 사건인데 위원님 생각이 취하를 어떻게 많으시네요. 합니까? 그 법조인 앞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어떻게 취하를 해요? 그 아니, 상상이 있었어요? 의원님 생각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네. 저게 참 저런 깐죽거림을 가지고 이제 대야 투쟁력, 전투력이라 그러니까 참. 요 다음에 편집해서 이제 잘렸는데 구체적으로 패소할 결심이라고 그 평가를 그 받을 만한 대목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5번 윤석열 쪽에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데 이쪽은 한 번만 제출했다는 거죠, 달라.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A매치 평가 전에 유소년 대표단을 확인했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가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해임하고 네. 다른 변호사를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죠. 예. 지기 위해서 패소할 결심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소할 결심으로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법무부가 기대했던 대로 이 패소를 할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재판장이 보더라도 너무 이 법무부가 기를 쓰고 지금 지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대로 1심에서 더군다나 승소한 사건을 저런 식으로 법무부가 이 사건 이 소송을 말아먹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그 판결을 한다는 것이 참 재판장 입장에서도 판사로서 양심에 좀 많이 좀 꺼림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눈에 너무 보이니까요, 수가. 자, 근데 이렇게 그 패소할 결심으로 그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항소심에서 그 윤석열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저렇게 기를 쓰고 그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에 임하는데도 항소심에서도 질 가능성이 좀 높다 저거. 지금 이런 지금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1심에서 워낙 강하게 매어놔가지고 네. 그 쉽게 아마 그러니까 1심도 그런데 항소심에서 또 추가 증언이 나왔어요. 윤석열의 불리한. 네. 저 전 대검 부장이 형사 부장이죠. 예. 노정환이라고 지금 이제 울산지검장으로 계시는 네. 분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윤석열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들레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예. 간단하게 이제 해명을 해보면은 이제 채널A 사건이 이제 4월달에 이제 터졌죠.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그 음성 녹취에 나왔던 검사장이 누구냐. 그러다가 이제 그 익명의 검사장이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게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윤석열이 자기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그 한동훈 관련된 사건을 내가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 회의에다가 일임을 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지휘를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수사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다 서울중앙지검 1부에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그 증거를 쌓아가지고 이동재 기자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게 이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이제 압수수색 준비에 들어가겠다라고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윤석열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은 이거 뭐 한동훈뿐만 아니고 나도 이거 감방 가겠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듣는 대검 과장을 불러서 자, 이 수사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너는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 수사 보고를 내라. 그리고 결국은 이 대검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결국은 전문 수사 자문단에서 이제 판단하도록 하자. 네. 그리고 전문 수사 자문단은 어차피 내가 구성을 하는 거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릴 거야. 이런 이제 일련의 계획이 짜져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그런 취지의 을 확인해 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여기서. 자, 증언이 이거죠. 네. 노정환 네. 전 대검 공판 송무부장. 송무부장이 예. 그래서 당시 대검부장 회의가 그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대검 형사과장과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네.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을 하고 소집 권한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먼저 일방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문단 소집을 하게 되면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그 당시 하고 이 대검에서 서로 그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대검에서 반, 서울중앙지검에서 반 이렇게 반반씩 수사 자문단 자문위원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반발해가지고 이거 수사 자문단 구성 자체에 반발해서 우리는 후보를 추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대검에서만 일방적으로 전부 다 이 수사 자문단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윤석열 총장이 마음대로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객관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 이제 이분이 이제 보고 윤석열 총장이 일방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자문단 인섭에 개입한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류를 했다라고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자기가 수사 권한을 위임했었던 대검 부장회의, 대검 부장회의에서 간사 비슷한 역을 맡고 있었던 그 노정환 대검 공판 송무부장의 증언입니다. 네. 윤석열이 먼저 알고 보니까 수사 자문단을 자기네가 구성했는데 먼저 수사 자문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사 자문단 구성까지 다 이미 다 오케이 하고 대검 형사과장한테 다 오더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수사 자문단을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대검 형사과장이 기다렸던 듯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는 거죠. 이상합니다. 이미 윤석열이 다 이제 오더를 넣은 거죠. 그리고 수사 자문단 구성도 이미 윤석열의 이제 원하는 대로 다 구성이 됐던 거고. 야, 근데 이 거의 유소년 축구를 불러서 프리미어리그와 네. 지금 붙은 상황인데도 유소년 축구가 지금 이길 이런 가능성이 증언이 높다는 나왔기 거예요. 때문에 이런 증언이 지금 현직 네. 이 노정환 이 전 공판 송무부장 지금 울산지검장 아직도 울산지검장으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증언이에요. 이건. 예. 야, 그러면 20일 만약에 항소심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해 당시에 검찰총장일 때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한동훈 장관의 입지는 상당히 그 좁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지금 이거를 사실 이제 엑시트 전략으로 저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엑시트 전략으로 사실 정권을 갖다가 차지했던 시기적으로 좀 그런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결국 지금 이 선고를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엑시트 해버리는. 네. 물론 뭐 이 자리에 아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있었으면 네네. 어떤 얘기를 했을지 지금 상상이 좀 되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대검 수사 방해를 쭉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에 앞서서 대검 그 감찰도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게 2020년 4월달에 처음 MBC 보도를 통해서 이 채널A 사건이 이제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거 감찰에 착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윤석열에게 문자로 이거 감찰 착수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보낸 문자가 언론에 보도되면 이건 누가 이걸 리크했겠습니까? 윤석열이 리크했겠죠. 본인이 직접 리크했건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리크를 했건. 네. 그래서 이 수사 기밀 자체
자체를 유출한 것이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된 거고 이걸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가 플레이를 좀 하고 난 뒤에 결국은 대검 이 감찰부에서 감찰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이걸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또 이 외압을 행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중대한 징계 사유고 1심에서는 이것도 징계 사유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제 항소심에서 과연 이 감찰 방해 그다음에 수사 방해를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리고 또 이제 재판부 뭐 사찰 문건 도 역시 이제 징계 사유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개를 전부 다 징계 사유가 없어서 윤석열 정직 2개월 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 사법 정의에 대해 네. 정의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한번 저는 20일 날 어떤 항소심 선고를 한번 주목을 하는데 특히 채널A 사건이 징계 사유로 다시 한번 인정이 되면은 이건 단순히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도 이제 이어지긴 하겠지만 한동훈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법무장관은 물론이고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자신 있으면 핸드폰 지금이라도 이제 비번 공개하고 다 조사해 보라고 던져 주세요. 네. 그리고 7월 19일 어디 있었는지도 꼭 얘기해 주시고요. 예. 네. 이 두 가지 리스크에서 끝난다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 더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두 개 더 있습니다.